알쏭달쏭 프리한 법률 상담소 19 810년. 풍문으로 들은 법 효력 있을까? 프리한 법률 상담소 이번에 제가 준비한 특종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사례들입니다. 풍문으로 들은 적은 있지만 이게 정말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 이 알쏭달쏭한 궁금증으로만 모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궁금증 빠밤. 대학생 A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가 그만 실수로 택시 안에 구토를 했는데 아이고. 그런데 17만 원? 아유, 아저씨, 택시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아, 택시 토했잖아요. 토하면 15만 원 배상해야 되는 거 몰라요? 택시비 2만 원 나왔죠? 배상액 15만 원 있죠? 17만 원 주세요. 자신이 실수를 한 것은 맞지만 그 금액이 지나친 것 같다는 A씨. 택시기사가 요구한 배상액 15만 원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일까요? 시, 도, 자치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택시 운송사업 운송약관에 따르면 차내 구토 등 오물 투기로 차량을 오염시킨 경우 15만 원 이내에 영업 손실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택시 운송사업법 운송약관은 엄밀히 말하면 형사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 약관이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는 뜻이고요. 하지만 택시 기사와 손님 간의 다툼이 발생해서 민사소송까지 간다면 이 약관이 판단의 기준으로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궁금증. 전 기자처럼 쇼퍼홀릭들이 특히 궁금해할 만한 내용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환불 불가라고 고지된 상품을 주문한 전 씨. 하지만 막상 제품을 받아보니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이런 경우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17조에 따라 물건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면 환불 가능. 7일. 하지만 업체가 환불을 거절한다? 그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요.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풍문으로만 들었던 법, 오늘 제대로 아셨으니 이제는 소비자의 당당한 권리 놓치지 않을 거예요. 알쏭달쏭 프리한 법률 상담소 19 7위 공개합니다. 녹취, 합법과 불법, 그 기준은? 2020년 공인중개사 A씨가 중개한 아파트에 하자가 생기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아파트 중개를 하면서 매물 계약에 관한 대화를 녹음했던 A씨는 녹취록을 증거로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녹취록으로 인해 법정에서 불리해진 매도인은 공인중개사 A씨가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했고 이를 유포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에서는요, 자신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을 때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은 없다며 위법 행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녹취의 불법 합법 기준은 본인이 대화에 참여했는지의 여부가 중요. 만약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의 대화를 녹취했을 시 이는 불법 녹취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례는 어떨까요? 초등생의 학부모인 C씨는 담임교사의 아동학대 증거를 잡기 위해서 아이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보냈다가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자, 과연 이것도 불법 녹취일까요? 이게 불법일 거예요. 불법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불법이라는 거에 많은 학부모가 분노하고 있지만 아마 불법일 거예요. 그렇지, 이거는 이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걸 밝혀? 이건 보호자로서 당사자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보호자는 이거 아니면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해? 앞서 설명드린 기준에 따르면 분명 불법 녹취인데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 불법 녹취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합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녀에게 녹음 사실을 인지시키면 합법으로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게 당사자가 돼버리네. 그렇죠. 그렇군요. 그 아이가 녹음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앞서 말씀드린 당사자 간의 녹음으로 인정,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할 여지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무분별하게 사생활을 녹취하는 거는 일단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긴 해요. 그렇죠. 조심해야 될 문제인 것 같긴 해요. 알쏭달쏭 프리한 법률 상담소 19 6위를 공개합니다.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하라.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에서 무려 638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
그런데 이 공동주택에서는 이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 때문에 이웃 간에 심각한 갈등을 겪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요즘 네. 정말 반려동물 키우는 집이 진짜 많고요. 그리고 뭐 이 강아지에 따라서는 그냥 뭐 잘 안 들리는 강아지들도 있지만 우렁찬 강아지들도 있습니다. 아니 나는 아파트에 놀러 갔는데 시골 개 소리가 나더라고. 네. 그냥 서울 도심 아파트인데 와우 이래. 그런 경우도 있어요. 대형견 키우는 집들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2015년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 거주하는 우드로 톰스는요. 이웃집 반려견이 짖는 소음 때문에 소송을 제기. 아이고.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요. 이 탐스는 이웃집 반려견이 짖는 소리가 제트기 이륙 시 발생하는 소음과 비슷한 무려 128데시벨에 달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미 법원은 견주인 이 데니스 노튼에게 $50만, 한화 약 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아이고야. 요거는 또 근데 크다. 너무 크다. 근데 미국이잖아 이거는. 이 우리나라가 자동차 배기 소음 기준 있잖아요. 네. 그게 100인가 그래요. 어. 그러니까 128이면 진짜 큰 거긴 해요. 크지 밤마다. 자, 과연 우리나라 기준은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환경부령 제559호에 따르면 반려견 소음 같은 이 공기 전달 소음은 주간 45데시벨, 야간 40데시벨을 넘기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반려견 소음으로 인한 배상 판례가 있습니다. 2005년 표모 씨가 이웃집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수면장애, 식욕 저하를 호소. 자, 그런데도 견주 이모 씨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서울고법 민사 22부의 판결. 원고가 옆집 개들이 짖는 소리에 잠을 못 자는 등 사회 통념을 벗어날 정도로 권익을 침해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습니다. 피고 이 씨가 원고 표 씨에게 병원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총 147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좀 액수가 미국보다는 작죠. 훨씬 작네요. 참고로 이 표 씨가 이웃집 반려견으로 인한 수면 장애 등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했기 때문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방음 장치를 별도로 하거나 좀 바닥에 매트라도 깔아주면 그나마 뭐 다 100% 막지 못하겠지만은 배려가 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본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타인의 권리를 희생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반려가구 638만 시대.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아껴주는 것도 좋지만요. 우리 이웃을 배려하고 또 더불어 사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알쏭달쏭 프리한 법률 상담소 19 4위 공개합니다. 모모도 납치범이 될 수 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만 전 세계 어디서나 벌어지고 있는 아동 납치 사건. 그런데 어떻게 우리 애를 납치할 수 있어? 가만 안 둬!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내 애를 데려가겠다는데 납치라니 말이 돼? 과연 타인이 아닌 부모도 납치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2014년 프랑스인 아내 A씨와 이혼 소송 중이던 한국인 B씨. 당시 자녀는 엄마 A씨와 함께 프랑스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법원에서는 자녀의 거주지를 A씨의 거주지로 지정, B씨와는 면접 교섭을 할 수 있다는 임시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B씨는 이 조치에 따라 자녀와 한 달간 한국에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런데 면접 교섭 기간이 지났는데도 B씨는 자녀를 아내에게 돌려보내지 않았고요. 연락마저 끊어버렸습니다. 어머. 이에 한국 법원은 B씨에게 양육자인 아내에게 자녀를 인도할 것을 명령했지만 B씨는 끝까지 거부. 결국 2016년 남편 B씨는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주 양육자가 정해지기 때문에 될 것 같습니다. 1심과 2심에 이어 2021년 대법원 모두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선 친부인 B씨는 면접 교섭권부터 법원의 각종 명령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점, 무엇보다 자녀가 엄마와 연락도 못해서 언어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양육권자인 엄마와 유대관계가 상실된 점, 그리고 자녀의 복리, 즉 행복과 이익이 침해당했다며 B씨의 미성년자 약취죄를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아이를 데려가고 싶다면 두 분이서 합의하시거나 가정법원 가셔가지고요. 친권자 혹은 양육권자 변경 청구를 하시고
법적으로 정당하게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어른들이 지켜줘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쏭달쏭 프리한 법률 상담소 19 3위를 공개합니다. 음주 측정 거부, 그 결과는 2016년 8월 11일 늦은 밤 경북 경산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 당시 접촉사고를 낸 지인을 대신해 조수석에 앉아있던 A씨가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서요. 직접 자동차를 운전해 30m가량 이동했는데요. 이후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요. 혹시 술 드셨습니까? 음주 측정 협조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A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 결국 A씨는 이 일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자, 그러자 면허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A씨. 제가 음주 측정을 거부했지만 운전 면허 취소 사유는 해당하지 않는다고요. 아닐 텐데 음주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과 동급으로 취급될걸요? 자, 음주운전 시 면허 취소, 정지 처분에 대한 규정은요.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해서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은 부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요. 장소가 중요했구나. 그렇습니다. 우선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를 가리킵니다. A씨는 아파트 주차장은 입주민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라고 주장. 따라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했기 때문에 면허 취소가 부당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건의 쟁점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을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애매하네. 우선 1심은 A씨가 운전한 구간이 도로에 해당된다며 소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실 외부인 출입이 자유롭고 개방되어 있는 공간이라면 아파트 단지 내 도로도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2심에서는 주차장 내 외부 차량 출입 금지 표지판이 있고 그래. 주민과 방문객만 이용하는 곳이라며 도로가 아니라고 판단. 대법원 또한 2심 판단에 손을 들어주며 A씨의 승소를 확정지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도로가 아니라면 음주운전을 해도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면허 취소만 아니지 처벌은 됐을 것 같진 않아요? 자, 유의하셔야 할 점은요. 이 판결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가 허용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지.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은 내릴 수 없지만 형사처벌은 가능. 음주운전은 도로 여부를 떠나서 음주 상태에서 차량 운전석에 착석하면 무조건 처벌 대상입니다. 어디 있든. 그래서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알쏭달쏭 프리한 법률 상담소 19 18위와 1위 헤드라인 공개해 주세요.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특종은요. 요즘 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 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입니다. 2017년 M씨는 초등학교 3학년의 딸 A양이 동급생 B양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이 B양은 친구들에게 A양을 험담하며 같이 놀지 말라고 한 것은 기본, 화장실이나 운동장에서 놀이 중 딸 A양을 수차례 따돌리는 등 무려 1년에 걸쳐 왕따를 주도했습니다. 이에 A양의 엄마 M씨는 해당 초등학교에 학교 폭력 신고를 했고요. 가해자 B양을 다른 반으로 전반시킬 것을 요청했지만 학교 측은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보복행위 금지 조치만 취했습니다. 야, 이건 근데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 벌써 화가 나고. 네.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이에 엄마 M씨는 학교 측의 동의를 받아 딸의 학교 참관 수업에 참여 가해자 B양을 마주해서요. 너 내가 누군지 알지? 앞으로 내 딸 건드리지도 말고 아는 척 하지 마. B양에게 이렇게 직설적으로 경고. 쉬는 시간에는 옆자리에 앉아 B양을 주시했고요. 어머머. 그리고 등하굣길에서 B양을 마주치면 방학 때 우리 딸이랑 가까이 하지 마라 라며 B양을 나무랐습니다. 또 약 20명의 학부모들이 볼 수 있는 SNS 단체 채팅방에 들어간 상태에서 자신의 프로필 상태 메시지를
학교폭력법은 접촉 금지. 이런 글과 함께 구멍 모양의 이모티콘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엄마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이거는 엄마가 또 왕따를 한 거예요. 엄마가 걔를 왕따시켰어. 엄마가 이번엔 걔를 가해를 한 거예요. 이게 이에 B양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학교에 가기 싫다며 호소. 아이고. 결국 학교폭력 피해자의 엄마였던 M씨는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아휴. SNS 프로필 상태 메시지를 빌미로 명예훼손 혐의까지 받았습니다. 자, 과연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100% 처벌받습니다, 이거. 엄마가 이게 더 심해요. 아까 한 건 동급생끼리의 서로의 괴롭힘인데 이거는 성인이 아동을 괴롭힌 거기 때문에 이거 처벌이 훨씬 세요, 이거. 저도 이제 웬만한 한 기자랑 다르게 좀 가려고 하고 있는데 네. 이건 유죄를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하. 성인과 아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이 내린 판결. MC의 행동에는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나 현재의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행위는 아니다. SNS 프로필 상태 메시지 관련 명예훼손죄 역시 B양을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립되지 않는다. MC에 대한 혐의 모두 무죄. 전부 무죄가 나왔습니다. 세상에. MC 행동이 자칫 또 다른 제2차 가해가 될 수도 있었지만요. MC가 B양에게 경고를 하고 지켜봤을 뿐 선을 넘지는 않았기 때문에 나온 판결이었습니다. 아, 뭐 손을 대지 않았다 이거구나. 자, 그런데요. 이런 무죄 판례가 있다고 해서 학교 폭력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다는 오히려 곤란한 일을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해됩니다. 내 아이가 학교 폭력 피해자다. 이거 선 넘지 않는다는 게 이게 더 어려운 일이에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러나 자칫하다가 이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무엇보다 이렇게 피해자가 직접 나선 일이 없도록 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또 발생했을 때 적절한 처벌을 해주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또 삶을 마감하기 전에 유언장을 남겨놓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 그런데 자칫하다가는 생애 마지막 나의 말, 그 유언이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유. 2008년 홍 씨는 건강이 악화되자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했는데요. 나 홍길동은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내 소유의 아파트를 나의 장남 홍아무개에게 금융자산 중 50억 원은 장학재단에 기부한다. 2008년 5월 2일 홍길동 친서 날인. 자, 이렇게 유언장을 작성하고 3년 뒤 세상을 떠난 홍 씨. 하지만 홍 씨가 작성한 유언장은 자녀들의 소송에 의해 무효 판결을 받았는데요. 자,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던 걸까요? 제가 볼 때는 법무사나 변호사의 공증이 안 돼 있고 또 하나는 내 소유의 아파트가 특정이 안 돼요. 저게 주소가 있어야 돼, 주소가. 유언에다가 그걸 다 집원까지 써야 됩니까? 그게 재산의 정확한 그거니까. 자, 일단 법적으로 인정되는 유언에는 자필 증서, 또 녹음, 공정 증서, 또 비밀 증서, 구수 증서 이렇게 5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자필 증서도 형식을 온전히 갖췄다면은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아, 공증 안 받아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오. 그렇다면 이게 대체 뭐가 문제였느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시하는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증서 예시를 보여드립니다. 이게 양식이 있구나. 네, 양식이 있어요. 요 형식을 따라야지만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필로 써도. 그렇습니다. 자필 증서에는 필수 기재사항 5가지가 있어요. 바로 유언 내용과 또 유언을 작성한 연월일, 또 유언자의 성명 날인과 함께 중요한 것, 유언자의 주소를 기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유언자의 주소가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갖추지 못하고 무효 판결을 받게 된 건데요. 유언장이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필수 기재사항을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되고요. 유언 내용도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 뭐 상암 뭐 몇 번지 뭐 몇 호 이렇게 아파트를 나의 장남 홍아무개에 준다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정확하게 적는 게 확실하다고 합니다. 자필 증서 유언은요, 앞서 말씀드린 형식에 맞춰서 기재사항을 모두 작성했을 때 공증을 받지 않아도 유효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소 뺐는데 공증을 받았다.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네네. 자, 하지만 제3자의 인증을 받고 싶거나 좀 더 확실히 하고 싶다라는 분은 증인 2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증인을 통해서 공증을 받으시면은
공정 증세에 의한 유언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유언 방식에 따라 작성 방법과 효력이 다르니까요. 꼼꼼하게 알아보셔서 이번 사례처럼 또 본인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